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씨알쌤이에요. 오늘은 한용운의 수의 비밀이라는 시 한 편을 공부하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수의 비밀, 숫자일까? 아니에요. 수는 뭐죠, 여러분? 여기 자수예요, 자수. 자수가 뭔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바느질하는 거야, 바느질. 바느질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여기는 지금 주머니에 이제 수를 놓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 시에서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다 그러면, 바느질, 바늘로 실을, 오색의 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꽃도 그려놓고 나비도 그려놓고 이렇게 바느질해서 예쁜 모양을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여기서의 수예요. 그 수에 그 바느질을 하는데 본인이 그 자수를 놓는데 어떤 비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 어떤 비밀일까? 일단 제목에선 우리가 화자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정서나 대응 방식은 무엇인지를 정보로 좀 잡아볼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는 시를 독해하는데 여러분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수의 비밀 했을 때 자수를 놓고 있는 뭔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구나 까지는 알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를 드러내고 있구나,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시를 독해하면서, 시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 자수하는 것 안에 담겨있는 비밀의 내용이 뭔지, 그 비밀의 내용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는 뭔지를 궁금히 여기면서 시를 독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도출해냈을 때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에 다가갈 수 있게 되고 문제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 여러분 염두에 두고 독해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역설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고백적이고 여성적이다. 여러분, 여성적이라는 건 이 사람 지금 바느질하고 있는 화자니까 여성 화자다라고 생각하고 갈 수 있겠죠. 자, 제재가 옷이에요. 제재. 여기 왜 이렇게 다 지워질까? 알 수 없어. 갈래, 성격, 제재, 주제까지. 자, 주제까지 미리 말씀드리면 수에 담긴 사랑의 비밀이 뭐냐?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래. 어떻게 드러내고 있을까? 우리 궁금해하면서 읽으면 되겠다. 자, 특징 봅시다. 경어체, 종결어미, 격식체의 아주 높임 체를 반복할 거래요. 여러분, 뭐죠? 격식체의 아주 높임 체? 무슨 체? 하십시오 체죠. 하십시오 체의 평서형 종결 형태가 어떻게 되죠? 비읍니다죠? 이제는 쭉쭉 나와야 돼. 들으면서 격식체의 아주 높임체, 비읍니다를 쓸 거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셔야 돼요. 반복하면 뭘 만들어요? 온유를 만들 거죠. 그리고 여기 이 경어체 종결어미는 누구를 향해 하는 거냐면 님을 향해 하는 거야. 님을 향해 하고 있고 님에게 이렇게 아주 극진한 아주 높임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화자의 심리가 어떻다, 님에 대한 태도가 아주 공경스럽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대상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고 간곡하다. 아주 절실하게 님만을 바라보면서 님에게 무언가를 계속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동시에 여러분 경어체 종결어미를 썼으니까 이건 무슨 높임법으로부터 나온다? 상대 높임법으로부터 나온다. 상대 높임법 다른 말로 하면 청자 높임법이다. 그러니까 청자를 높이고 있는데 그 청자의 대상이, 이 청자가 누구다? 당신이다, 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청자에게 자기가 계속 끊임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 중이다? 말을 건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독백체다. 선생님이 어디에서 이미 얘기했냐면 님의 노래라는 시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김소월의 시고, 우리 2020년 수능 특강에서는 그 1강, 현대시 1강이었죠? 그 1강 안에 가가 님의 노래고 나가 수의 비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둘 다 경어체 종결어미를 쓰는데 말 건네는 어조의 독백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는데 독백체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지? 궁금한 사람들은 앞에 영상을 좀 보면서 이해하고 싶으면 되게 좋겠습니다. 자, 운율을 형성하면서 여기는 대상이 나온 거야. 청자가 나온 거야. 청자가 누구다? 누구를 향해서 말을 건네고 있다? 당신, 님을 향해서 말을 건네고 있고, 거기엔 어떤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님을 향한 극진한 공경심, 존경심, 간곡함이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열거법 나올 거예요. 여러분 확인합시다. 그 다음 거 별표입니다. 추상적 관념인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거야. 마음의 변화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있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게 아닐 텐데 그거를 수놓기라는 것으로 바꿔놔요. 그래서 대단히 감각적이고 구체적이 되는 거죠. 감각적이고 구체적으로 형상화되는, 형상화라는 거 의미를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형상화라는 건 뭐냐면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가 있는 것으로 변화시켜 놨다라는 뜻이에요. 형상화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라는 형상이 없는 것, 형태가 없는 것을 수놓는 행위라는 눈에 보이는 것, 형태가 있는 것으로 바꿔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중요한 개념, 중요한 표현 기법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잘 확인하고 가십니다. 역설 나올 거고요. 이 역설을 통해서 주제 노출될 겁니다. 1년에서 술을 마치지 않는 상황을 술을 마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자수를 완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궁금증을 유발한 뒤에 이연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논리가 전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수놓기를 완료하는 거, 이건 사랑과 정화, 구도의 행위를 종료하는 거야. 완료했으니까 끝나겠죠. 근데 술을 놓는 것 자체가 사랑의 행위고 자기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고 또 구도, 정신적인 어떤 진리를 끝없이 탐구해가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 수놓기를 완료하는 건 사랑이 끝나고 또 마음의 정화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게 되고 구도도 끝나버리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바람과 배치됩니다, 여러분. 배치된다는 건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야. 반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수놓기를 완료할까요? 안 할까요? 이 화자는. 네,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수놓기를 완료하는 건 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를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확인하고 가시게 될 겁니다. 화자가 두 번째 수의 비밀로 제시한 거. 첫 번째 비밀은 뭐였냐면 이미 나왔어요. 여러분 첫 번째 비밀 뭐야? 여러분 정리해 보세요. 뭐죠? 수의 비밀 첫 번째는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는 거죠. 완료하지 않는 게 첫 번째 비밀이라면 두 번째 비밀은요. 보물의 부재, 즉 결핍의 상황입니다. 보물은 당신의 주머니에 넣을 만한 것이에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가치 있는 존재나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없어요. 그 말은 뭔가 외적으로 보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어떤 상황이 있다는 거야. 어떤 가치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놓기를 내가 완료하지 않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수의 비밀은 뭐다? 보물이 없다는 거다. 보물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해 당신에게 어울리는 가치가 또는 당신에게 어울리는 어떤 외적인 상황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결여의 상황인 거다. 그 결핍 때문에 이 사람 뭐하고 있다? 수놓기를 완료하지 않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화자는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라는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자신의 행위가 대단히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임을 부각하게 될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하시게 될 텐데요. 여러분 왜 짓고 싶어서 다 짓지 않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이 될까요? 그거는 부정어가 갖고 있는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부정어의 성격을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화자의 최종 태도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특징으로 나와 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본문을 통해 살펴보시겠습니다. 선생님 시 한번 읽어볼게요. 1년과 2년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여러분 보면은 시의 여백이 거의 없죠. 시의 여백이 거의 없고 그리고 문장이 쭉쭉 길게 늘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네, 산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이기도 합니다. 아까 선생님 얘기를 안 해놓은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조사나 어미를 생략을 많이 해서 시의 여백이 이렇게 많은 게 대부분이잖아. 시의 성격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시 같은 경우는 마치 이렇게 소설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이 이렇게 줄글 형태로 조사나 어미의 생략이 없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시의 성격을 또 산문적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도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당신의 옷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화자의 상황이 나왔어. 뭐다? 옷을
지었대요. 누구 옷을 지었대요? 당신의 옷을 지어 놓았대요. 당신은 이 시에서는 누가 되겠다? 시적인 청자가 되겠다. 그 청자에게 비읍니다 쓰고 있다. 뭐다? 경어체, 종결, 어미, 말 건네는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당신에게 하는 이 아주 높임체는 당신을 향한 나의 극진함, 공경스러움, 존경스러움 이런 나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이야기 확인하실 수 있겠죠. 당신의 옷을 지었어요. 여러분, 옷의 함축적인 의미 3번 먼저 확인하고 가시죠. 함축적인 의미가 뭐냐? 사랑과 정성이다. 여러분, 옷을 짓는다는 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도 옷을 한번 지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한 땀 한 땀 뭐 이렇게 무슨 뭐라 그러죠? 뭐 미싱 이런 게 있어가지고 뭐 드르르륵 박아가지고 옷을 쉽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공장에서 옷을 만드는 게 아니야. 한 사람이 누군가의 옷을 만들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바느질을 해서 한 땀 한 땀 만들게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여러분 이 옷에 솔기 같은 거 이런 거 다 맞추려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정말 아주 정성스러운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옷 한 벌을 만들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을 만든다라는 것 자체는 어떤 걸 상징한다? 대단한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게 된다. 옷짓기라는 건 그래서 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수의 비밀에 있는 옷은 여러분 옷을 짓는 것은 사랑의 행위다라는 거 여러분 정리하고 가십니다. 심의 신분이 높은 선비들이 입던 옷이래요.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죠. 니은에 사용된 표현법 4번 확인하십니다. 열거 보이시나요? 나열됐네. 심의 하나, 도포 하나, 자리옷 하나 3개 열거됐고요. 대구 있다. 우도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짓고 열거, 대구 다 사용했어. 그리고 열거와 대구는 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운율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표현법이다. 운율을 만들면서 옷이 한 벌이 아니네 여러분. 여러 벌의 옷을 지었네. 얼마나 정성스러우면 그럴까. 남의 옷 아니야. 내 옷도 아니고 또 무슨 다른 여러 사람의 옷도 아니고 오로지 누구의 옷만? 당신의 옷만 내가 여러 개를 만들고 있는 중인 거죠. 님을 향한 사랑과 정성을 부각하는 표현법이 사용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여러 벌의 옷을 당신의 옷을 지었는데 짓지 아니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것 뿐이라는 거야.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거. 여러분, 이게 바로 수의 비밀이 되겠죠. 아니, 보세요. 여러분. 심의도 짓고 도포도 짓고 자리옷도 지었잖아요. 여러 벌의 옷을 지었잖아. 그런데 이 옷의 한 벌 한 벌의 옷의 완성은 아마 술을 놓는 것일 거야. 뭐 꽃을 그려 넣든 나비를 뭐 바느질해서 그려 넣든 이렇게 술을 놓는 걸 텐데 그거 완성을 안 하는 거지. 그 완성을. 응? 짓지 아니한 게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번 문제 디귿이 의미하는 거 뭐라? 작은 주머니에 술을 넣는 건 옷을 완성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완성을 해 안 해? 모든 여러 벌의 옷을 짓는데 그 옷을 모두 다 완성을 안 하고 있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거기까지 해서 1년의 내용이 끝납니다. 6번 가봅시다. 자, 이 시의 시적 대상이자 청자가 누구다? 당신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지었어요? 한용운이 지었죠? 한용운은 일제강점기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저항 시인이자 스님이셨어요. 그래서 불교계에 굉장히 거두셨죠. 스님이셨고 3.1운동에 참여하기도 하셨고 그런 분이신데 독립운동가였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이 정말 님을 향한 당신을 향한 애절한 사랑의 시들을 너무너무 많이 창작을 하셨는데 그 서두에서 그 시집을 발간하시면서 그 발간사에서 처음 부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시에 나오는 님, 내 시에 나오는 당신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라고 밝혀주셨어요. 절대자, 뭐 부처라고 보셔도 되겠죠? 스님이셨으니까 또 조국이기도 하고 연인이기도 하고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인 모든 것이 내 시에 나오는 당신입니다. 이렇게 밝혀놓고 계셔요. 조국이 될 수도 있다고 또 부처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정신적인 진리 내가 항상 그리워하고 내가 항상 꿈꾸고 사랑하는 대상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밝혀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용운 씨에 나오는 님이나 당신은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다라고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겁니다. 6번 7번으로 가세요. 말 건네는 어조의 독백체다. 효과는 님에 대한
존경심이다, 간곡함이다 라는 이야기 먼저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이현으로 넘어가 보시죠. 그 주머니는, 작은 주머니, 그 주머니는 나의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자, 손때의 의미 8번으로 넘어갑니다. 손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긴 기다림의 시간이자 화자의 행위가 반복된 결과물이다 라고 선생님 정리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옷을 다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옷에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그 주머니에 술을 넣는데 어떻게 했었냐면 그걸 건드리지도 않았나? 아니야. 굉장히 많이 건드렸다는 얘기예요. 많이 건드렸어. 그러니까 손때가 많이 묻은 거죠. 다시 말해 행위가 반복된 결과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술을 놓다가 다시 빼고 실을 다시 빼내고 또 술을 놓다가 이게 수가 다 완성될 것 같아. 꽃 모양이 다 완성이 될 것 같아. 꽃을 요렇게 완성하고 요렇게 여기까지 완성이 되는데 안 되겠다. 다시 뜯어내는 거지. 예?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손때가 묻어버린 거지, 주머니에. 그런 주머니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술을 놓았다가 다시 풀고 술을 놓았다가 다시 실을 풀어내고 했을까라는 얘기야. 그 시간이 계속 오래됐으니까 손때가 많이 묻었겠죠. 그건 뭐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님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정리해보자면 이건 거죠. 내가 술을 완성해서 내가 만든 옷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시간은 오로지 언제냐면 님이 오는 시간이야. 님이 와서 그 옷을 입으실 때만 나는 옷을 완성할 거예요. 그런데 님이 와요, 안 와요? 님이 오지 않죠. 님이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술을 완성할 것만 같은 그 찰나가 됐을 땐 어떻게 하는 거야? 실을 다시 다 뜯어내고 풀어버려서 술을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둬버리는 거죠. 내 수놓기가 완성된다는 거 곧 뭐니까 님이 와야만 하는 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손때가 많이 묻을 정도로 내가 술을 놨다가 다시 풀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계속해서 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리되셨죠? 손때가 많이 묻었습니다. 짓다가 놓아두고 한 까닭입니다. 이유 설명했죠? 됐죠? 다른 사람들은 나의 바느질 솜씨가 없는 줄로 압니다. 네, 다른 사람들 9번 쌤 정리해놨어. 옷이 완성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반응은 저 사람 참 바느질 솜씨가 없나 봐. 술을 놓다가 다시 풀고 놓다가 다시 풀고 하는 거 보니까 쟤는 좀 뭔가 이렇게 좀 솜씨가 없어서 이렇게 현상적이고 표피적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다른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런 비밀은 나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 수를 놓다가 다시 풀고 놓다가 풀고 하는 건 그 비밀은 나만 알고 있어요. 궁금증이 생겨나네. 자, 이유. 자, 이제 드디어 설명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 여러분, 왜 이 화자가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요? 왜 마음이 아프고 쓰릴까? 자, 여러분, 시의 화자는요, 상황에 고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현실 속의 사람이라면, 님과 이별했어. 님과 이별했어도 내가 어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순간적으로 기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예능 프로를 보면서, 순간적으로 님과 이별했다라는 상황을 잊고, 깔깔대고 웃을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다른 사람을 보면서, 또 순간적인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감사를 느낄 수도 있어요. 이게 실제 인간이죠. 그런데 그 어떤 작가가 만들어낸 시적 화자는 딱 그 상황이랑만 결합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쁜 때는 님이 올 때만 나는 기쁠 수 있고요. 화자는 그렇다는 얘기야. 내가 슬플 때는 슬픔의 이유도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밥을 못 먹어서 슬플 수 없어요. 여기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라는 상황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화자가 마음이 아프고 쓰린 이유도 님이 없어서 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화자라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시의 화자는 그러니까 특정한 상황에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는 존재고 그 상황과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쓰린 때에 님의 부재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선생님이 11번에 정리하게 된 거죠. 그렇게 쓰릴 때 화자는 뭘 하냐면요. 주머니에 술을 놔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마음이 아프고 쓰린 님의 부재라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주머니에 술을 놓는 것이 되는 거죠. 12번 정리되셨죠? 그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 13번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별표하시고요. 어떻게 되냐면 나의 마음, 내 마음이 처음에는 어땠어? 마이너스였어. 아프고 쓰리잖아. 그런데 수 놓는 금실을 따라서 바늘 구멍으로 마음이 따라 들어가요. 여러분, 나의 마음 눈에 보여 안 보여? 눈에 안 보여. 추상이야, 추상.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이 어때? 금실을 따라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잖아. 구체화되어 있죠. 마치 실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바늘구멍으로 들어갔다가 주머니 속에서 맑은 노래로 바뀌어. 그래서 나의 마음이 됩니다. 자, 부정적이었던 내 마음이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뭐로 바뀌어요? 맑은 노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는 상태로 변해버려. 뭘 통해? 수 놓는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 수 계속 놔야 돼, 안 놔야 돼? 나 수 놔야지. 내 마음의 부정적인 상태가 다 플러스로 바뀌어버리니까. 됐어요? 자, 13번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13번 선생님 정리한 거. 자, 수 놓는 행위가 의미하는 거, 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사람, 그 긴 기다림의 시간 동안 이 사람 끊임없이 뭐 한다? 수놓기 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리고 2번이, 자, 여기 비읍 문장에 나온 핵심이죠. 마음을 정화하는 행위야. 내 아프고 쓰린 마음이 맑은 노래로 바뀌어요. 정화가 돼, 정화. 깨끗하게 맑게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구도적인 행위입니다. 여러분, 구도라는 말 별표 체크하시고요. 선생님 의미 적어놨어요. 정신적인 가치, 진리를 구할 구자 끝없이 추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구도적인 행위가 여기에서는 수놓기로 드러나고 있어. 여러분, 구도적인 행위다. 구도자 그러면 우리 보통 스님 또는 신부님, 이렇게 정신적인 진리를 끊임없이 추구하고 기도하고 탐구하고 우리 이런 거 구도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시 안에서는 그런 구도적인 행위가 바로 뭐다? 수놓기다 라는 거죠. 끊임없이 님을 추구하고 님을 탐구하고, 그런데 이 님, 이 당신이란 존재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걸 끊임없이 추구하는 자세, 그게 바로 뭐다? 수놓기다 라는 거고, 이 수를 놓는 행위를 통해서 내 쓰리고 아프고 부정적이었던 마음의 상태는 모두 다 뭐로 바뀐다? 맑게 정화되는 상태로 바뀌어간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님을 그리워하며 기다리는 행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수놓기를 완성하면 안 되는 거야. 수놓기를 완성하면 내가 내 마음을 정화할 수도 없고 기다림의 행위도 끝나버리게 되고 구도적인 탐구의 행위도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됐죠? 그리고 and 두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 세상에는 그 주머니에 넣을 만한 무슨 보물이 없습니다. 수놓기의 비밀의 내용. 첫 번째, 사랑과 정화, 그리움과 기다림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수놓기가 계속 지연이 돼야 된다라는 거. 두 번째, 아직 님과 어울릴 만한 가치, 다시 말해 보물이죠, 보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외적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놓기를 지연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가 이루어진 것이 여기까지 문장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됐죠? 자, 15번 여러분 이미 했어. 비읍에 나타난 표현 기법, 마음의 변화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수를 놓는 구체적인 행위로 현상화했다. 이해되시죠? 16번, 보물은 무슨 뜻이다? 님과 어울릴 만한 가치다. 구원 혹은, 자, 여러분 반영론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일제 강점기이기 때문에 이 보물은 독립이 될 수도 있죠. 독립. 그것이 보물이야. 그런데 그 독립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외적인 현실, 그 독립이라는 외부의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야만 하고 당신은 오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나는 어떻게 계속 수놓기를 지연하고 있을 수밖에 없어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작은 주머니는 짓기 싫어서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다 나왔죠 여러분? 그게 아니야. A가 아니야. A가 아니라 B입니다. 짓고 싶어서, 너무너무 짓고 싶어. 난 너무너무 완성하고 싶어. 그래서 다 짓지 않는 것입니다.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않다라는 부정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표현법 뭐예요? 짓고 싶은데 다 짓지 않는데. 상식적으로 문장상 모순이죠. 문장상 모순은 우리 표현법 뭐라 그래요? 여러분 17번 역설법이라고 얘기하죠. 역설법 뭐야? 상식적으로 모순 진술이야. 말이 안 돼. 읽어봤을 때 아니 짓고 싶은데 왜 짓지 않아? 짓고 싶으면 빨리 지어야지.
그죠? 짓고 싶어서 짓지 않는다잖아. 문장상 무슨 진술이고 이게 깊은 인생의 진실을 담아내고 있을 때 우리가 역설이 쓰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설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정리하고 가십시다. 옷을 다 지어 내 사랑과 기다림을 끝내고 그런데 님이 안 왔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옷을 완성했어. 그런데 그걸 입을 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돼버려? 님의 부재만 확인하게 되죠. 그럼 난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근데 실망하고 절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래서 옷짓기의 완성을 지연함으로써 님을 향한 기다림과 사랑을 지속하겠다는 대단히 의지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곧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대단히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태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 님이 올 것을 확신하는 행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님이 미래에 반드시 올 거야. 그러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내 옷에 수놓는 것을 완성할 거야. 그리고 내가 완성한 옷을 님이 입으실 거야. 나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 나 끊임없이 끝없이 기다리면서 수를 놓을 거야. 수를 놓을 거고 놓다가 다시 풀고 놓다가 다시 풀어낼 거야. 언제 나는 완성할 거야? 님이 왔을 때 나는 옷을 완성할 거야. 라는 대단히 의지적이고 주체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수특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김소월의 님의 노래라는 시랑 한번 비교해 보신다면 좋겠습니다. 김소월의 님의 노래 마지막 연을 우리가 반어로 해석했을 때는 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연에서 이 화자가 확인하는 것은 님의 부재죠. 님이 부재하는 현실을 확인하면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수의 비밀이라는 한용운의 시를 보면 느낌이 달라요. 한용운의 시 안에서는 님이 부재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라는 현실은 조금 뒤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부각되고 있는 것이 화자의 태도야. 화자의 태도. 나는 계속 짓고 싶어서 나 완성하고 싶어서 나 짓지 않아. 나 완성하지 않겠어. 님이 왔을 때만 나 완성할 거야 라는 자신이 굉장히 님이 반드시 올 거고 그때까지 난 끊임없이 옷을 짓고 있을 거다라는 대단히 주체적이고 의지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태도가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용운 같은 경우는 정말 님이 내 옆에 없는데 님의 침묵 여러분 가장 유명한 시잖아요. 님이 침묵하고 있대. 여러분 님이 없는데 보이지 않는데 그냥 그거는 옆방에 마치 있는데 우리 엄마가 옆방에 계셔. 그런데 옆방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마치 엄마가 내 옆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래서 님이 부재라는 현실을 조금 이 사람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뒤로 그냥 넘겨버리는 듯 무시해버리는 듯 그리고 오로지 그걸 님을 기다리는 화자의 태도만 부각이 되는 그런 시를 굉장히 쓰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님을 조국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조국이 없어. 일제강점기 조국이 없잖아요. 한일 합방으로 우리는 끝났어. 조국이 존재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존재하지 않는 이 조국 이라는 이 현실 속에서 조국이 마치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바꿔놓고 오로지 끝까지 그 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까지 님이 내 옆에 올 때까지 나는 끝없이 님을 기다리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대단히 의지적인 태도가 부각되는 시들을 엄청 쓰신 거죠. 이분 끝까지 독립운동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분 끝까지 독립운동 하시게 되는 거죠. 반면에 김소월의 시를 보면 이 사람의 시, 이분의 시에서는 뭐가 부각이 되냐면 님이 없는 현실이 대단히 많이 부각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 님을 한용운처럼 너무 많이 사랑하죠. 영원히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죽을 때까지 부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계속 부각이 되는 건 님이 없다는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분은 끝없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그럼에도 나는 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굉장히 요절을 하셨어요.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자살하세요. 그래서 시인의 시가 그 시인의 인생을 드러낸다고 친다면 이 절망적인 태도와 이 의지적인 태도가 되게 많이 대조가 되는 시를 쓰신 분의 인생 또한 그런 모습, 좀 자신의 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만들어주죠. 네. 자, 한용운의 시입니다. 마지막 문장 보세요. 18번 선 정리했는 거 보세요. 못하다와 않다. 짓지 못하다가 있고요. 짓지
안타가 있잖아요. 부정어 못하다와 안타를 너무 절묘하게 활용해서 자신의 태도를 부각하셨어요. 이 시인이. 자, 못하다는 여러분 뭐예요? 능력 부족이죠. 능력 부족. 아, 나 그거 못해. 그러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나 그거 안 해. 그러면 의지죠. 의지. 의지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표현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 작은 주머니는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얘기인 거지. 짓지 않는 거야. 나는 내 의지로 나 짓지 않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종 태도가 대단히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서 이분이 뭐 하셨다? 안타라는 부정어를 일부러 활용하셨다라는 것까지 여러분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수의 비밀의 내용입니다. 뭐다? 수의 비밀은 뭐다? 내가 수를 완료하지 않는 것이다. 완료하지 않는 이유는 뭐다? 아직 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님을 기다려야 하고 내 마음을 정화해 놓아 가야 하고 그리고 내가 끝없이 구도적인 행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수놓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외적인 가치가 님에 어울릴 만한 외적인 가치, 외적인 외부 여건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수놓기를 지연하고 있다. 이것이 수의 비밀이다. 그러면 그 비밀 안에 담긴 화자의 태도는 뭐다? 님을 향한 끝없는 기다림, 끝없는 구도다. 됐죠? 영원한 사랑과 의지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독립운동가이셨던 한영운의 아주 의지적인 시 한 편을 감상하셨던 겁니다. 네, 수의 비밀이라는 아주 멋진 시 한 편 감상하셨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